자, 그러면 이제 한덕수 선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23년 선고 예. 받았잖아요. 15년 구형 받았을 때 너무 어. 아쉽다 했는데 23년 선고 받았을 때 실시간으로 예, 들으셨죠?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매우 놀랐어요, 진짜. 그쵸. 예. 예. 이게 반성을 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약간 보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보수 법률가들 네, 거기 이런 젖어 쪽에서 있었구나. 하도 뭐 이제 뭐 경고성 계엄 2시간짜리 죽은 사람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어느샌가부터 저도 이렇게 약간 젖어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15년 구형이면 뭐 적절하지 않을까? 그냥 그 어. 정도 나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네.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망치로 강하게 깡 하고 맞아요. 깨트려 주시는 이진관 재판장님이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 맞아. 원래 내란죄는 이런 거였어.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진관 재판장이 대단하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아마 그런 보수 쪽의 주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다 받았을 텐데 네. 전혀 영향을 안 받은 거잖아요. 네. 와, 근데 저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법전, 법학, 법률에서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온 판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판사의 귀감이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사실 그 전에 백대현 재판부에서 맞죠? 백대현 예, 예. 재판부에서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네. 5년형을 선고했을 때 너무 맞습니다. 충격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인지 기대를 나도 모르게 약간 접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15년 구형인데 23년 나오는 거 딱 들으면서 그러니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저 구형이 15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보수 쪽의 그런 주장, 경고성 계엄이나 죽은 사람, 다친 사람 없다라는 주장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돌파할지가 제가 관심사였거든요. 네, 네. 뭐 실제로 보면은 12.12나 뭐 전두환 노태우 때도 네, 네. 보면은 한 3인자, 4인자 되는 사람들은 막 12년, 8년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네.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네, 여기는 네. 그것을 근데 위로부터의 계엄은 아래로부터의 계엄, 그러니까 내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두환 사례는 참고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하고 그냥 예, 예, 가는 걸 예. 보면서 대단하시다. 저는 이 판결을 들으면서 약간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예,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고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예.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역사적인 판단을 좀 맞습니다.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아니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지가 잘해서 끝낸 게 아니라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겨우겨우 막아서 그게 2시간 만에 끝난 건데 예. 우리가 고생한 거를 왜 본인의 덕으로 갖고 가야지 본인의 이익으로 갖고 가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의 법률가들이 제가 좀 잘못됐다 반성해야 될 점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판사들이나 법원이 법리 판단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합니다. 네. 뭐 몇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신뢰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백대현 네. 부장판사도 법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명쾌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말씀대로 법리 판단, 즉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거는 법률적인 판단인데요. 네. 양형 얼마를 선고할 거냐라는 부분은 진짜 말씀처럼 인문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법률적인라기보다는 진짜 인문학적인 그 사람의 어떤 전체 인생을 판단하는 어떤 인격적 작용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국민 정서와 굉장히 동떨어진 양형도 자주 나오는 이유가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진관 분 같은 분들이 저 굉장히 귀합니다.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아래에서부터의 계엄과 위에서부터의 계엄, 내란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야말로 이 윗사람이 잘못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이 가장 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그 밑에 계몽령이니 부정선거니 다 퍼져버린 거잖아요. 정말 그 말씀을 하는데 맞아. 너무나 정확한 그렇죠. 말씀을 저렇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가진 자, 힘센 자들에 대해서 온정주의식 판결이 많다라는 게 맨날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렇죠. 지점인데 저는 이게 역사적 연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1주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좀 강하게 하더라도 네. 그 밑에서 부역했던 부역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봐주기식으로 넘어갔던 것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친일파라든가 일본은 물러갔지만 거기 부역했던 그렇죠. 한국인들 뭐
별다른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네, 잘 네. 살다 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전두환의 하나회에 부역했던 사람들도 뭐 한 1, 2년 살다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아마 국민들이 은연중에는 뭐 어쩔 수 있겠나 그냥 세상이 힘센 자가 들어와 가지고 하면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왔고 한덕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으로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고 진짜 그 어떤 다시는 이런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로부터의 어떤 잘못된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역사적 그 의식을 기르는 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네. 식민지 근성이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네. 그런 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부역자들도 엄벌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그런 기준을 새롭게 세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근데 이 구형을 15년 했는데 네. 23년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항소를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사실은 항소 사유가 아니죠. 이렇게 구형량보다 더 높게 양형만 나왔으니까. 놓고 보면은 검찰의 항소 사유는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네, 절반 이상 나오면 안 하니까요. 그렇죠. 원래. 네, 네. 예, 그렇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특수한 재판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무죄 부분이 뭐 전혀 납득 불가능한 그런 건 아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네, 네. 어떤 예. 부분 무죄 나왔는지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지금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가 무죄가 나왔어요. 음.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작성한 거. 서명한 네, 거, 네, 네. 예, 그걸 한덕수가 이제 강희구 실장한테 얘기해갖고 만들어 놓고 그걸 강희구 실장이 서랍에 이제 보관을 네, 하고 네. 있다가 없애버렸다는 네.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문서 행사죄는 무슨 담당자한테 줘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공시를 하거나 네. 아니면 대장 같은데 편철을 해서 비치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행사로 치는데 네. 서랍에 보관만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문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은 요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게 한덕수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무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부속실장이 보관한 것은 부속실장은 문서 수발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그 정식 개통을 통해 가지고 행안부나 이런 데 네, 가지고 네, 처리될 네.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본인의 임무 자체가 문서 네. 수발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행사다. 공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네. 예. 누가 보여달라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런 그렇기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문서의 어떤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만한 상태에 놓여졌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항소해서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 이게 윤석열과도 다 연관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다 공범으로 사실 돼 있는 거죠. 윤석열도 그렇고 저 백대현 재판장 때도 그 그렇게 부분이 무죄가 나왔거든요. 나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네요. 항소를 할 만하고요. 한번 다퉈볼 만하네요. 그리고 양형 부분에 대해서 네. 특검도 반성을 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 판결을 통해서 특검도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반성을 하면 자기 의견이 바뀌겠죠. 그래 네. 이건 엄벌을 해야 되는 게 그렇지. 맞아. 네. 라고 해서 자기 입장이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뀌면 네. 이건 항소를 해야죠. 네, 특검 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무죄 나온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25년에서 30년을 선고해달라. 네. 저는 왜냐하면 23년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왜 23년일까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궁금했어요. 궁금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건 한 25년이 적당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그 무죄 부분, 그거 빠져가지고. 네, 그거 무죄가 나오니까 아. 2년 정도 빼주지 뭐. 네. 이래서 23년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1심 재판부의 형량을 존중하면서 네. 거기에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퉈본다 해서 25년을 그렇죠. 구형을 네, 하고 25년 아니면 이제 네. 반성을 조금 더 내란 특검이 하면 이제 한 해가지고 30년 30년. 구형 정도를 하는 쪽으로 항소를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